네, 안녕하세요. 영어로 알아보는 동아시아사 중국 야화입니다. 저는 진행자를 맡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조현경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언어정보학과 양현아입니다. 네, 저는 국어국문학과 김민지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주제는 1920년에서 1970년 사이의 중국인데요. 당시 시대상을 그린 영화 마지막 황제와 폐암별이를 통해 당시 중국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근대사를 설명하기 위한 영화로 마지막 황제와 폐암별이를 꼽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일단 4개의 권력을 보여줄 만큼 호흡이 긴 영화가 많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도 작품성이 굉장히 좋았죠. 인물들도 굉장히 입체적이었고 폐왕별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로맨스 작품들이 오마주로 삼을 정도로 굉장히 수작이었습니다. 폐암별이는 경극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요. 경극 배우인 단샬루와 청대의 시점으로 혼란스러웠던 중국의 1924년부터 1976년까지를 담은 영화죠. 네, 폐왕별이는 중국 전통 경극의 이름인데요. 폐왕을 연기하는 단샬루와 우이 그 자체였던 청대이 두 사람 이야기입니다. 1920년에서 30년대까지 전성기를 누리다 문화대혁명을 거치며 몰락한 전통 경극과 운명을 함께한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这都冻冰了。我本是妖狗，要不是拿字儿了。就让我跟你好好唱一辈子戏，不行吗？你们都骗我！ 중국의 첸카이거 감독의 명작으로 2020년 4월 한국에서도 재개봉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죠. 그럼 마지막 황제도 간략한 줄거리 소개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황제는 제목 그대로 중국 마지막 황제였던 아신기호르 푸이의 일생을 담은 영화입니다. 신해혁명부터 원화대혁명까지 중국 근대사를 폭넓게 다루고 있죠. The war criminals will proceed in orderly instructions. 我都在听见对。 See, that is a car. He's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Already, we have welcomed the ambassadors of El Salvador, Costa Rica, the Vatican. The Russians. I was the Emperor of China. 네, 그럼 지금 본격적으로 중국 근대사 주요 사건들을 영화를 통해 짚어볼 건데요. 두 분이 꼽은 주요 사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중국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군벌, 일본, 국민당, 공산당에 이르기까지 총 4개의 큰 세력이 대립하는데요. 저희는 이 기간 동안 총 6가지 사건들을 꼽아봤습니다. 시간순으로 신해혁명, 오사운동, 만주국, 난징대학살, 국共내전, 문화대혁명이 있습니다. 먼저 신해혁명은 어떤 내용이 이루어진 사건인가요? 신해혁명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1911년에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세운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00년 의완원 운동이 실패하고 난 이후 청왕조가 철도를 외국의 손에 넘기려 하자 청나라 정부에 화가 난 군인들이 혁명파와 손잡게 됩니다. 이들이 일으킨 봉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일어난 봉기죠. 소위 군벌로 불리는 이들은 왕조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의도가 합치했던 순원을 대총통으로 내세워 정부를 세웁니다. 이 결과로 1912년 순원이 임시 대총통이 되었죠. 신해혁명으로 중국은 재정사회에서 벗어나 공화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다만 완전히 청왕조를 몰아낸 것은 아니고요. 중국 남부만을 차지했을 뿐 베이징에는 여전히 청정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황제를 보시면 자금성 안에는 여전히 푸이가 황제로서 권위를 누리고 있는데요. 밖에서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 청왕조는 이러한 순원을 타파하기 위해 위안스카에게 모든 실권을 넘겨줬습니다. 순원은 위안스카이와 협상을 통해 공화정을 세우는 데 찬성한다는 조건으로 대총통의 자리를 내어주었죠. 둘은 청왕조를 무너뜨렸으나 위안스카이는 직후 공화정을 하겠다는 조건을 어기고 본인을 황제로 하는 재정국가를 세웠습니다. 위안스카의 이러한 시도를 홍원제제라고 합니다. 폐왕별이에 나오는 위안스칭, 번역으로는 원대인이라 불리는 인물은 위안스카의 차남 위안커원을 모델로 했는데요. 위안커원은 위안스카의 한국 부인에게서 태어난
한중훈혈아입니다. 영화의 원대인처럼 실제로 베이징에서 문화예술을 후원해주는 한량으로 이름이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태양별이에서 어린 데이를 겁탈하던 장례관이라는 인물이 데이에게 올해가 몇 년이라는 질문을 하고 데이가 민국 21년이라고 답하자 틀렸어, 손통 24년이야 라고 화를 내는 부분에서 신해혁명 당시 권력의 형제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황제의 초반부 어린 푸이가 바카트에서 살다 온 동생으로부터 바카트 형제에 대해 듣게 되는데 그게 신해혁명 당시의 이야기이죠. 이 군벌은 공식적으로는 1928년 장제스의 북벌로 소멸하지만 실제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될 즈음에야 완전히 소멸했다고 해요. 이게 말씀하신 4개의 권력 중 첫 번째군요. 그럼 1919년에 일어난 오사운동은 어떤 사건인가요? 오사운동은 중국 베이징 학생들이 일으킨 항일운동이자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 혁명운동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3.1운동이 영향을 받았는데요. 중국의 신민주주의 혁명의 출발점이자 근대사, 현대사의 새로운 기원을 여는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네, 오사운동의 배경은 일본의 요구를 중국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당시 일본은 독일이 가지고 있던 상등성 권익의 영도를 요구했죠.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해 받아들이자 당시 북경의 학생들은 천안문에서 집회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오사운동 자체는 위 두 영화에선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요한 배경으로 다뤄지는데요. 실제로 오사운동 직후에 학교를 세우고 잡지나 서적을 출간하는 등 교육을 굉장히 장려합니다. 이때 경극과 같은 예술 문화에 대해서도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죠. 때문에 경극도 이러한 움직임에 맞춰서 1920년대부터 전성기를 호가하게 됩니다. 영화 마지막 황제에서 푸이가 두 번째로 황제로 추대될 만주국이란 무엇인가요? 만주국은 청나라 마지막 황제인 푸이를 내세웠던 제정국가입니다. 그러나 실권은 관동군이 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관동군이란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본 관동군으로 중국 침략 이후 만주에 독립국가를 수립해 이곳을 일본이 지배하고자 했습니다. 관동군은 기억 후 1932년 3월 1일 만주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만주국은 표면적으로는 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중국인의 통치 방식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행정은 일본인 관리가 담당하고 있었죠. 일제는 만주국을 통해 타국민을 침략 전쟁에 강제로 동원하고자 했습니다. 만주국은 1945년 8월 소련군이 만주국을 공격하여 8월 18일 푸이가 퇴위조서를 반포함으로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대만과 중국은 만주국을 역사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위만주국과 위만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태양별이에서 어릴 때 장례관 보좌관으로 처음 등장해 배우가 된 이후 매니저 역할을 하던 나쿤이라는 인물도 이 만주족으로 나옵니다. 1937년 일본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침략하면서 중일전쟁에 반발하는데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중일전쟁은 1937년 7월 7일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면서 발발하게 됩니다. 이는 일본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 선언을 할 때까지 이어졌는데요. 20세기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쟁으로 꼽힙니다. 일본은 중국을 정치적, 군사적으로 지배하려고 했어요. 1941년 진주만 공격 이후 연합국이 보다 적극적인 공세로 일본의 전력을 쇠퇴했습니다. 결국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무조건 항복 선언을 발표하고 9월 2일 연합국에 대한 일본의 항공문서 조인식을 끝으로 중일전쟁은 막을 내렸습니다. 중일전쟁에 의한 사상자는 2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양별이에서 일본군을 맞선 단샬루가 구금됐을 때 데이가 일본군에게 경극을 보여주고 단샬루를 풀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당시 권력층이 일본이었음을 알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홀로코스트라고 불리는 남징 대학살은 어떤 학살인가요? 난징 대학살이란 중일전쟁 시기 일본이 중화민국 수도 난징을 점령해 중국인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30만 명 이상의 중국인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1937년 12월 13일부터 1938년 2월까지 약 6주간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1939년 4월에는 생체 실험을 자행한 1644 부대가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백인 참수 경쟁으로도 난징 대학살의 잔혹성을 알 수 있습니다. 백인 참수 경쟁이란 1937년 11월 30일 오사카 마이니치 신문과 12월 13일자 도쿄 니친치 신문에 실린 경쟁입니다. 일본인 장교 무카이 도시 아키 소이와 노다 스요시 소이가 일본도로 누가 먼저 100명을 참수하는지 겨뤘던 경쟁을 이릅니다. 이 사건 외에도 300인 참수를 달성한 다나카 군키치 육군대위의 이야기도 1940년 2월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난징에서 재판받아 총살형을 받았는데요.
이런 사건을 자랑스럽게 일면에 보도한 당시 일본의 인간성이 얼마나 낮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 지금까지 4개의 권력 중 2개를 알아봤는데요. 나머지 권력층인 국민당과 공산당은 장제스와 마오쩌둥을 필두로 협력과 반목을 반복해왔는데요. 이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볼까요? 국민당은 1919년 창당했고 공산당은 1921년 창당하여 앞서 말씀하셨듯이 오랜 기간 협력과 충돌을 반복했습니다. 1924년과 37년에는 국공합작이 이루어졌던 반면 27년과 46년에는 국공내전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국민당과 공산당은 사상 차이로 인해 근본적으로는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본군이라던가 궁궐이라던가 하는 국내의 잦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손을 잡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너무 뿌리가 깊어서 오래가지는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차 국공내전은 일본이 완전히 물러가고 국가에 대한 주도권이 중국인에게 쥐어진 시점에서 시작되었는데 초반에는 국민당이 훨씬 우세했다고 합니다. 자본주의인 미국과 공산주의인 소련의 지원을 둘 다 받았기 때문인데요. 여러모로 여유로운 만큼 지도층의 부패가 심각했습니다. 부패가 이게 되게 어느 정도였냐 하면 미국이 어제 국민당에게 지원해준 탱크를 다음 날이면 공산당이 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룻밤새 국민당 지도층이 돈 받고 팔아버린 거죠. 이런 실정에서 공산당은 여러 지방으로 발품을 팔면서 국민당의 부패를 알리고 공산당이 열 긍정적인 미래상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게릴라 작전은 성공하게 되죠. 이때의 혼란상이 표양별이에도 잘 담겨 있는데요. 우선 장내관을 보면 첫 출연 때, 그러니까 1932년에는 권력자로 나왔던 반면에 다시 등장했던 1949년에는 거지와 다름없는 몰골로 담배 피는 노점상으로 전락했죠. 장내관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권력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문학의 큰 손으로 반국간의 영향력이 지배했던 원대인도 인민재판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청대가 샬루를 구하기 위해 일본군에게 위문 공연을 했었죠. 이 또한 전쟁 직후 재판의 대상이 되는데요. 이때도 국민당 간부 앞에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유명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비판 장면에서도 공산당의 권세가 두드러집니다. 마쿤, 단샬루 등이 공산당원에 끌려가서 과거 행적을 고백하며 가학적으로 자신을 비판하는 장면이 있었죠. 이 행위는 공산주의가 인민에 적용한 대표적인 사상 통제로 대륙의 딸이라는 책에서도 묘사됩니다. 마지막 황제는 국민당과 공산당의 경쟁 요소는 없었나요? 네, 마지막 황제의 주인공인 선통제 푸이는 1945년부터 59년까지 감옥에 갇혀있을 당시라 국공내전 관련한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표양별이에서 두 주인공과 주샨이 문화대혁명으로 몰락하는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문화대혁명은 어떤 사건인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네, 문화대혁명이란 1966년 5월부터 1976년 12월까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일어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변혁을 꾀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무산계급 문화대혁명이라고 불리며 줄여서 문혁이라고도 불립니다. 문화대혁명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이었던 마오쩌둥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마오쩌둥은 부르주아 계급이 자본주의, 봉건주의와 관료주의 등을 타파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이를 제거해 나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문화대혁명은 극좌파주의 홍위병에 의해 주도되는데요. 이 영향으로 중국 전역에 경제적인 침체와 혼란뿐만 아니라 유교 질서의 붕괴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문화대혁명의 이름으로 무차별적 전통 화해가 진행되었는데요. 표양별이 후반부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주샨과 단샬루는 술 한잔을 하며 집의 대부분의 물건들을 태우는 장면이 나오죠. 이 또한 문화대혁명으로 인한 것으로 옛것이나 자본주의를 자극하는 개인 사치품을 없애버리는 장면입니다. 게이가 장례관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거둔 샤오스는 커서 문화대혁명을 주도하는 홍위병이 됩니다. 공산당으로 권력이 돌아갔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옛 견극을 계승한 게이와 변혁을 지지하는 샤오스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갈등을 겪게 됩니다. 샤오스는 결국 게이와의 사상 충돌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가출하게 되고요. 게이와 샬루를 비롯한 견국 당원들은 결국 홍위병들에 의해 길거리에 꾸루앉혀지게 됩니다. 자기 비판을 강요하는 홍위병의 위협에 굴복한 샬루는 평생을 함께한 데이의 과거를 폭로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샬루에게 느끼는 배신감을 이기지 못한 데이는 앞에는 이겨낼 때 도움이 되어주었던 주샨의 술집에서 일하던 과거도 털어버리죠. 마지막 황제에서도 이런 홍위병의 폭력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후반부에 청년들이 칼 같은 고무를 추면서 마오쩌둥을 찬양하고요. 영화 속 교도관처럼 국민당 집권 당시에 공직자들이 굉장히 유무죄 여부를 떠나서 처벌하는 모습이 그려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오늘 중국의 1920년에서 70년 사이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고 다양한 사건들이 많았던 만큼 짧은 시간 안에 다 충분히 담지 못했던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아쉬운데요. 저는 당시 시대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미완결의 아수라장? 그냥 미완결이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다른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시기를 약간 출발점이자 시작점이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약간 이 시기를 통해서 중국의 재정사회가 마무리되었고 또 이 시기를 통해서 현대 중국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기반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저는 혼돈과 격동의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의나 경극으로 대표되는 전통이 여러 변화들과 혼재되면서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들어보았네요. 그럼 오늘 영화 중국 야화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기회가 된다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영화 중국 야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